자,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162페이지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내용이 크게 없어요. 거기 기본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매매업 금지 대상물은 뭐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해요? 중개대상물 5가지에서 첫째 줄 뒤에 따라서 해서 5가지 나와있죠. 그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 매매업, 기계 매매업은 금증이 이다이다. 거기 가장 기본이고 2번 매매업 행위가 금지죠. 매매업이 아니면 금증이 이다이다. 5번째 줄 매매업이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찾으셨나요? 5번째 줄 기억의 5번째 줄 중개대상물 이어도 임대업 밑줄 분양대행업은 뭐가 아니다. 매매업이 아닌 것은 금증이가 아니다. 니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일회성 매매업을 금지하지 우연한 기회에 1회 매매는 금지다 아니다. 아니다. 1회 매매는 가능하지만 6호에서 누구하고 하는 것은 중개의뢰인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둘째 줄 그래 상대방이 누구 이어서는 안 된다. 한 건 매매하여도 상대방이 중개의뢰인 이어서는 안 된다. 중개의뢰인과 하게 되면 직접거래 걸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 거래행위는 하지 마라. 두 가지 쪼개서 읽어야 됩니다. 앞에 쪼개봤듯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나면 뒤에 두 가지 그를 통하여 중개의뢰 받는 것도 금지.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그렇게 쪼개서 읽으시면 되고 내용은 없어요. 옆에 법에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밑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에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은 넷째 줄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는 현금뿐만 아니고 보석이나 보석도 한 10억짜리 같으면 받고 뭐 1년 이하 징역형이니까 소명 좀 하고 한 6개월 정도 괜찮죠. 미술품이나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분양대행 나왔네. 분양대행 밑줄 이름이 뭐?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겠죠.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닌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나 상담, 컨설팅도 겸업이죠.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없다? 금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행, 상담 그런 말로 겸업이구나. 금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이 되어야 초과수수입니까? 손해 발생 관계없죠? 초과수수 금지 행위의 본질은 둘째 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했다면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이죠.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하며 있는 것이지 그 말은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뒤에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초과수수이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이미 뭐 했다면 초과수수했다면 금증이지 초과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초과수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 할인은 무료했다. 무상으로 해줬다. 초과수수가 아니죠. 시험에 안 나올 거 그거는. 5번 초과수수 약정의 효력 및 순가중개계약 둘째 줄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예외가 없다. 무효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고 한도를 뭐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죠? 무효. 밑에 4번 나중에 순가중개계약은 3, 4월 때 배우시고 넘기시고 뭐 니은은 당연히 한도 초과하여 받으면 처벌되겠죠. 거래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셋째 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박스에 판례가 쭉 나와 있죠. 타이틀만 보세요. 1번에 분양 대행 밑줄 초과 수수입니까 아닙니까? 분양 대행은 초과 수수가 아니다. 그죠? 뭐가 아니므로 둘째 줄 분양 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 말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셋째 줄 뒤에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돈이 아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니니까 앞에서 배우셨듯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셋째 줄 중개보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권리금 거래 대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 거래할 쓴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은 체크해 놓으시고 7월 8월 달에 보겠습니다. 그거는 판례가 워낙 길어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선생마다 모의고사 낼 때 이걸 잘라서 내는데 잘라내는 부분이 달라. 7, 8월 달에 보시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4번에 부도 처리된 당좌 수표를 그 교부받은 경우 초과 수수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거기 둘째 줄 중개 보수 등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하며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을 하는 것은 아니다 했죠. 한편 당좌 수표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 쭉 나와 있고 밑에 줄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에 수표를 받았죠.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다. 초과 수수 했어요? 했죠? 밑에 줄에 당좌 수표를 교부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초과 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초과에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했다 그래도 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초과에 받은 수표가 뒤에 부도 처리되어도 초과 수수이고 그대로 반환해도 초과 수수이고 옆에 4번은 박스 안에 거래상 종료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등으로 판단 그렇지 않은 것은 예외가 없죠. 그럼 거래상 종료 사항은 뭐인가? 동그라미 1번에 거래상 종료 사항 밑줄 하시고 종료 사항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중에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전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 사항에는 대상물 권리관계 중요해요. 공법상 제한사항 중요하죠. 대체로 확인 설명사항과 일치한다. 그 말이고 판례가 밑에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있죠. 방법에는 2번, 3번을 읽지 마시고 밑에 판례가 있나요? 판례 두 가지가 시험 나와요. 1번에 서로 짜고 밑줄 매도 의뢰 가액 동그라미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높게 매도한 개업공인인사 행위에서 둘째 줄 보세요.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기타 방법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넷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부터 밑줄에 보세요. 매도 의뢰 가액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가액에 대해서 무척 높은 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짜고 했다. 그 말은 거짓된 은행에 포함되겠죠. 가액도 중요사항이니까 사호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럼 2번도 첫째 줄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 밑줄 공법상 제한사항이죠. 중요사항인데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서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하기 어렵다. 그 말은 안 팔린다. 그 말입니다. 팔아야 현금이 될 거 아니야.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밑줄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 개발 제한 구역 결정 기망 나오면 사호 위반이다. 그렇게. 거기에 세 번째 판례는 뭐예요? 166페이지 가격도 중요사항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넷째 줄 가보시면
당의 중개대상물 거래사항 중요사항 밑줄. 중요사항에는 당의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 자체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뭐도 가격 동그라미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이 된다. 중요사항에는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뭐도 포함? 가격도 포함. 그 정도 보시면 되고 5번은 앞에 주택법 적으시고 정서 등의 중개를 해도 금지,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인데 박스 안에 양도 알선이 금지된 금지 동그라미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금지되는 증서는 뒤에 두 가지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 앞에 잘라봤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는 뭘 말하는가? 둘째 줄 대표적인 예로는 한 개만 입주자 저축 증서 밑줄. 넷째 줄 따라서 장래 건축될 건물로 인정되는 뭐는 분양권 밑줄. 상가 매매 계약서에 불과한 뭐는 분양 계약서는 불법 딱지이다이다.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 시간에 배우실 내용이 밑에 플러스 스터디에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되어 있죠. 그걸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신다 그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옆에 판례가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다. 아니고 밑에 2번 판례 분양계약서도 분양임대 관련 증서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2번 상가 분양계약서 밑줄 해보시고 167페이지 판례입니다. 2번 상가 전부를 뭐 할 때 매도 및 팔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놓은 양식의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뭐는 분양계약서는 뭐일 뿐이고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셋째 줄 뒤에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볼 수 없다. 6호는 앞에 민법 적으시고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죠. 누구와 하는 것이 직접 거래요? 중개의뢰인. 박스 안에 중개의뢰인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자 그래서 박스 밑에 직접 거래는 기억이 가장 중요한 말이 중개의뢰인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이죠. 셋째 줄 이 경우 중개의뢰인에는 있나요? 중개대상물 소유자만 의뢰인이다. 소유자 밑줄 하시고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 수입받은 누구도 대리인 밑줄 거래에 관한 사무처리 위탁받은 누구도 수임인도 포함이 된다. 니은의 직접 거래 의미는 직접 거래란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등이 중개 의뢰인 밑줄 니은이 가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 밑줄 하시고 의뢰받은 대상물 셋째 줄 둘째 줄 뒤에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 직접 거래이다. 직접 거래하지만 할 때 거래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손님하고 한 건이어도 매매를 해도 직접 거래고 교환 임대차 계약 종류 불문하고 직접 매매를 금지한단 말이 아니고 직접 거래 금지하니까 계약 종류는 불문하고 다 금지가 된다. 밑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협회에서 계속 국토부에다가 민원 넣는 이유가 법 개정해달라 하는 이유가 건매물은 손님이 4억짜리는 3억 7천 빨리 좀 팔아달라고 내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더 낮은 가격이 아니고 손님이 내놓은 그 가격대로 내가 매입해 주는 것도 손님한테 이익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직접 그래 좀 풀어달라고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풀어나오면 또 악용하니까 아직까지 뭐 모르겠어요. 이제 국회의원이 협회에서 키우는 국회의원이 또 발의하게 되면 바꿀 수는 있겠지. 협회에서 키우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직 박순자 의원이 있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은 계속 주장하는 게 시험 주체를 협회에 넘기자 자꾸 넘기는 거 하는 거야.
시험을 협회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회는 소장들이 모인 단체요. 시험을 쉽게 내겠어, 어렵게 내겠어? 주택관리에서 시험이 올해까지 절대평가고 내년부터 상대평가예요. 그쪽 분위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대평가 오기 전에 정 따시라고. 불행한 사태 아니야, 그러면? 올해가 좋은 기회지, 뭐. 그죠? 늘 좋은 기회야. 내가 할 때가 제일 좋은 기회야. 시험이 뭐 작년에 어려웠네 해도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절대평가에 맞는 공부를 하시라고. 5월부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자꾸 파가지고 시간 빼지 말고 먼저 50점 내는 작업을 하시고 6월까지 50점 내면 50점에서 60점 올리는 것도 괜찮거든. 그런데 전 범위를 다 공부하시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 늘 37점 오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이거 하나 하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가 막 더 하잖아요. 그런 공부 아니에요. 4월까지는 가감없이 들으시고 4월까지 들으실 때 꼭 뭐 하시라고요? 체크하시라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 5월부터는 조금 10% 10%는 연습하셔야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보시라고. 공부하시는 방식이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처럼 상대평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신다고. 다 펼쳐가 다 한다고. 공법, 국계법 하고 농지법 갔다 오니까 국계법 까맣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민법은 총칙하고 저기 뒷물건 저당권 가면 총칙은 까매요.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전범위를. 학계로는 잘 버리시잖아요. 계산 문제 버리고 이렇게 막 버리잖아요. 등기법도 잘 버리시잖아요. 등기법도 뒤에 나중에 뭐 어려운 등기 있잖아요. 대지권 등기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버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중개사법은 버리실 게 없어요.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 1차처럼 제가 1차 과목이면 저는 80%만 가르치면 85% 정도 가르치면 되겠지. 다 가르칠 필요가 있나 뭐. 기존에 다른 선생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안 가르칩니다. 왜냐 개론 선생도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100% 다 가르치냐는 거지. 개론 민법 8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90%만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어려운 것까지 손대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4월까지는 난이도를 최대 높이가 수업을 다 해요. 하는데 이제 5월부터 조금씩 버리는 연습하시라고. 처음부터 20% 버리지 마시고. 예. 그럼 나중에 8월 되면 또 버려야 되고 9월 되면 또 버려야 돼. 자.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자기계약은 어디서 배워요? 민법에서 배우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직접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기계약은 직접 벌여야 된다. 매도 의뢰인이 나한테 대리권 수여했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뭐 해버리면 매수해버리면 그게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책 가시고 타이틀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 벌입니까? 그게 시험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죠? 직접 거래했어요? 아니고 매수 중개를 받은 밑줄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직접 거래했어요?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판례도 위에 다 읽은 겁니다. 1번은 토지 조성 분양 계약 있죠? 판례가 워낙 길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것도 7월달. 밑에 2번에 수임인이나 대리인도 의뢰인이다이다. 의뢰인 범위는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된다. 그 판례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경우는 직접 거래이다이다. 아니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옆에 페이지 쌍방대리도 똑같아요. 둘째 줄 기억의 둘째 줄 때 민법에서도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인데 민법은 본인이 허락하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연 체크하시고 쌍방 대리 행위는 금지죠. 근데 당사자 1방을 대리하는 소위 뭐는 1방 대리는 금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나왔던 게 3번에 직접 거래했다고. 직접 거래했다면 처벌돼야 안 돼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금증 위반이죠. 단속이 걸리니까 처벌은 되겠지만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계약은 유효하니까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시험 나왔어요. 효력 규정인데 틀린 지문 나온 적이 있다 작년에.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민법 시간에 강행 규정할 때 배우시죠?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말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7번에 부동산 투기 조정하는 거 앞에 부동산 등기법 적으시고 1번에 박스 밑에 탈세 등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 매매 중개는 투기 조장 이완이요. 탈세 그게 답이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이죠. 뭐는 따지지 않겠다고? 전매 차익은 따지지 않겠다 그 말이죠. 넘겨보세요. 미연의 둘째 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죠.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는 금지하고 있다. 디귿 체크하시고 미등기 전매 행위를 중개했다면 있죠. 미등기 전매 행위를 중개했다면 투기 조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뭐는 따지지 않겠다고? 전매 차익은 따지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행위자의 전매 차익 발생 여부는 금증의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목적인 탈세 등 목적 밑줄 한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하였다. 투기 조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중개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해도 그건 개인 사정이죠. 전매 차익 관계없이 투기 조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밑에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7금지는 중개업무 파트인데 업무 정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보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뭐 등록 취소 될 수 있는 상대적 취소. 소속은 제재가 뭐 자격 정지.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암기하실 게 아니고 옆에 보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그거만 암기하시면 돼. 방금 전에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 가지 있죠. 그걸 기간 그것만 3다의 3이. 밑에 기출지문 분석 있죠. 박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다. 거기까지 나오면 아 투기 조장 이완이요. 투기 조장이죠.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해도 투기 조장 이단이다. 틀렸다. 투기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리고. 기출 문제가 있죠. 1번 확인 설명 밑줄 틀린 건 X. 1번 중개가 완성되어 시점이 주어졌네. 그러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작성교부 보존해야 되겠죠.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맞고 2번도 똑같이 갑은 작성된 확인설명서를 누구한테 교부? 거래 당사자 모두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하면 안 돼요.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고 매수 임차인에게만 하고 완성이 되어서 교부할 때는 누구한테 교부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도 설명사항이다.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할 때 요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얼마 받습니다라고 미리 설명합니다.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4번에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하여도 불응한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어디에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5번은 체크해서 한번 더 읽으셔야 돼. 상가 건물 밑줄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권을 양수하게 되는 양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가 소유자 바뀌어도 내가 계속 대항할 수 있는지,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설명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2번 거래계약서 작성 밑줄. 틀린 건 X.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해야 한다. 암기사항이겠죠. 계약서 쓸 때 어떻게, 매매 계약 쓸 때 어떻게 쓰는 거 나중에 보시면 매매 목적물은 몇 년 몇 월 며칠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그럼 인도일시가 들어가요. 암기사항. 2번이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에 대한 서식이 정해져 있다. 표준 서식이 없다. 뭐는 거래계약서는 틀렸죠. 답이 2번이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한다. 암기사항이요. 1번 3번 암기사항이고,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했습니다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면 책임자와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공동중개하면 모두 및 날인해야 한다. 4, 5번이 서명 및 날인 관계에서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밑줄 틀린 것 X 하시고,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범위는 모든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현재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우리가 손해 가했다고.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죠. 그럼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범위는 없다.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두 번 나온 거예요. 요즘은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뭐 계약금 중도금 지급은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는 중개 업무는 어디까지가 중개 업무요? 계약서 쓰고 교부하는까지야. 계약 체결 후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이행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말이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뭐 하고 있다. 관여하고 했으면 객관적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 포함이 된다. 관여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관여하던 중 잔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이니까 관여하다가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가 있으니까 우리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3번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다. 공탁한다. 그죠? 4번도 민법에 대한 특징이니까 잘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공탁금은 직접 금액을 맡기는 거죠.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간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4번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넘기시고, 금쟁이 있죠. 금쟁이 5번 풀고 넘어가지. 금쟁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 중개 대상 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중개 대상 물 매매 업행위 맞죠?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나오면 뭐예요? 분양권이죠.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작성해둔 둘째 줄 분양계약서는 불법 딱지 아니야.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분양임대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규정이다. 직접 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3-3 처벌
할 뿐이지 직접 매매 견인매차 계약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므로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다. 탈서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 중개까지 했다. 투기 조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투기 조장 금정에 해당한다. 그렇게 됐고요. 175페이지 중개보수 실비 있죠. 중개보수는 두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 한 문제하고 포함해서 두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계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풀 문제가 중개보수 계산 문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안 나와가지고 옆에 짝꿍하고 같이 공부해보니까 짝꿍이 내보다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짝꿍보다 잘하는 게 있죠. 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따라 하시면 안 돼. 계산기 두드릴 여유가 없어요. 계산기 어디 쓰는가? 여기 쓰는가? 한을 풀고 나오는 과목 여기에. 계론계산 문제 풀 때는 두드릴 여유가 없어요. 작년 시험 볼 때는 학교론 시험 볼 때 조용했다면서요. 계산기 두드릴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용했다면서. 계산 문제 푸는 자체가 함정 아니에요? 중개 보수하고 실비인데 일단 서술형 문제가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드릴게요. 중개 보수하고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다 없다? 각각 받는 것이 초과 수수는 아닙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 완성 대가로서 받겠죠. 계약 체결 대가로서. 실비는 계약 체결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게 실비예요. 실비는 나중에 출제가 되는 것도 부담자만 물어요.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가 이런 겁니다. 여기 울산에 부동산 하고 있는 소장 가게에 저기 거제에 있는 땅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땅 가격이 10억이야 매매가가. 그러면 0.9% 곱하니까 1방이 0.9900만 원. 900만 원씩 받으면 양타 치면 1,800만 원. 돈 좀 되겠다 싶으면 중개해야죠. 그러면 거제에 가봐야 안 가봐요? 누가 점유해서 있는지 권리관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 들어야 안 들어요? 밥 사 먹어야 되죠? 등기부 봐야 되죠? 이게 실비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개대상물이 나오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네요.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이 있겠죠?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 중에 한 개입니다. 이거 누가 부담하겠어요? 중개대상물,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 물건 내놓고 갔죠. 교통비 들고 등기부 열람 발급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 매수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만히 있어도 차 뒤에 태워가지고 됐고 등기부 보여줘 설명해야죠. 그럼 만약에 땅 매매 계약 중개하는데 매수인 데려가는데 이거 지금 교통비 당신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놓은 물건, 매도 임대인 네가 내놓은 물건을 내가 팔기 위해서 드린 비용이니까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매도 임대인이 부담하고 요거 한 개 계약하시면 나머지는 매수 임차인이 부담해. 실비는 간단히 보시면 돼.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개보수가 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그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중개보수 아니겠어요? 그럼 중개 업무는 손님이 가게 와야 되겠네.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을 했죠. 일반 중개 계약이든지 전속이든지 했겠죠.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하겠죠. 중개행위를 한다는 말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확인 설명해야 하네요. 확인 설명한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들은 당사자 합의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죠. 중개 완성되면 당사자 쌍방을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 거래계약서 교부하죠. 설명서 교부하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현황상 설명하고 요 대가로 청구하는 것이 뭐다? 중개보수요. 여기까지가 중개무야. 그럼 계약 체결 후는 중개무야 아니에요? 아닌데 계약금 지급, 중도금, 잔금 지급은 민법에서 배우신 이행행위여서 중개무가 아닙니다. 그럼 손을 안 대버리면 나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계약 체결 후지만 계약금 지급에, 중도금 지급에 개업공인중개사 계속 관여하게 되면 그때는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된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개보수 청구권인 권리는 언제 발생이 되고 발생되어서 언제 취득했다가 언제 달라고 행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멸되어서 권리가 소멸되어서 행사하지 못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게 기본 지문 한 개. 계약이 체결되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발생될 것인가. 1. 중개계약 시 발생되겠나요? 중개완성 시에 발생되겠나요? 그러면 식당으로 보면 두부찌개 전문집이 지역적으로 학원 수업을 나가보니까 지역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해운대 가면 시장에 가면 칼국수가 맛있고 칼국수집에 생각합시다. 칼국수 한 그릇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죠. 뭐 사장이 뭐라 해요? 예, 앉으십시오 하죠. 그게 음식 공급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칼국수 만들어 줬죠. 밥 먹고 나갈 거 아니야. 식대는 언제 받아요? 나갈 때 받지. 그러면 지금 중개업이나 식당이 똑같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청구인 권리는 완성 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앞에는 중개계약은 했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네. 권리 행사에서 지급받는 시기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행사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권리 발생은 언제 하는가? 손님이 가게 왔을 때. 중개계약 시에 권리는 발생돼요. 권리는 가졌지만 일도 끝나기 전에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행사는 못하고 있다가 나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결과 완성이 되어서 마무리 작업 몇 가지 하고 3가지 그 대가로 청구하겠죠. 권리 발생은 언제? 중개계약 시.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권리 발생한다 할 때 언제 발생한다고요?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 행사에서 지급받는 시기는 언제? 중개완성 시. 중개완성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는 중개보수 지불 시기를 직접 정하고 있어요. 이거 이전에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받았는가? 관행적으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니까 소장이 언제 보수 달라고 해요? 보통 관행적으로 보게 되면 잔금 칠 때 받아내는 게 보통이야. 그 잔금 지급까지는 내 업무가 아니야. 내 업무가 아니지. 내 일은 여기까지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잔금 칠 때 보통 받다 보니까 둘이 계약 체결 이후에 합의 해지해서 깰 수도 있나 없나요? 있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지 않거나 잔금 넣지 않아서 계약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 깨질 수 있잖아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연락 끊어버리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법을 개정한 것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약정할 수가 있어요. 약정했으면 약정한 시기에 받을 수가 있고 약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관행적으로 받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칠 때 받아야 돼.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정을 놔실 거 아니에요? 이거 연습하셔야지. 약정하는 시기를 연습하셔야지. 손님이 가게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올 때 분위기가 험악해요? 분위기가 괜찮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서 오십시오 커피 한 잔 드리고 커피도 뭐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 일회용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찻잔을 좀 준비해가지고 좀 대접 좀 해요. 종이컵 내지 말고 어디서 좀 대우받는 것 같아. 소파도 뒤로 푹 퍼지는 거 하지 말고 보통 가면 갈색 문이잖아요. 온 전지 인테리어는 뽀얗게 잘 해놨는데 탁자가 갈색이고 뭐 있잖아요. 잘 하시라고 해. 요때 이야기 하시라고. 물건 내놓을 때 아시죠? 요즘 사장님 잘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 아시겠지만 중개보수는 제가 법대로 꼭 하는 거예요. 법대로 제가 계약서 교부할 때 그때 주셔야 됩니다. 한번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님이다. 분위기 괜찮아 지금. 차도 한잔 얻어 마셨어요. 뭐라 해요? 나 절대 그때 못 준다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가겠지. 그럼 적어놔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서 교부할 때. 응? 그럼 장원 줄 때 받든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아침에 못했다고. 못하면 언제 받으라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기 시험에 그래 나와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근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수 있죠. 근데 계약 체결 후에 보니까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더라고. 계약이 깨졌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깨질 수 있죠. 그럼 계약이 깨진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과실로, 보통은 실무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효 취소 해제는 민법에서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 피한정 후견인이야. 피성년 후견인이고 미성년자일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이 사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죠. 이 사람 확인 못해서 매매 계약 중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제한 능력자잖아요.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서 계약 깨졌죠. 이런 경우에는 개업 공인 책임이 있어서 보수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당사자 합의 해제, 일방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 깨지겠죠. 그럼 계약은 해제되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합의 해제하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 깨고 해제고 연락 안 받아버리면 보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여름에 근거에 한 건 해놨는데 둘이 합의 해제하고 연락 끊어버리니까 못 받죠. 여름에 낮술 드시고 감 지르는 사람 다 부동산에다 보시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에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말씀드렸죠. 나한테 여러 사람 풀어놓고 지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계약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연락도 안 해. 이사 갔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는 손님 맞췄는데 연락하니까 뭐예요? 이미 떠난 다음이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에도 혈압 오르고 이야기를 못해도 혈압 오르고 그죠? 여기 이제 기본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되는 시점 중개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완성 시에 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중개보수 지불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지불 시기에 있다니까 이렇게. 중개보수 지불 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을 때는 언제 받았는데 관행적으로 잔금 칠 때 받다 보니까 피해가 있더라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둔 거예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고 약정을 못 해버리면 그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권리를 행사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으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이면 계약은 깨졌지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되는 규정 이걸 잘 보셔야 돼.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앞에 책임 관계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 정도는 기본이고 보통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중개 보수를 청구한다. 그 말은 중개 대상물 몇 가지?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중개 보수겠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중개 대상물마다 다 중개 보수 규정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 5가지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정하고 있더라고. 주택하고 주택 외로 구분해서 중개 보수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이거 한 개 지문. 중개 대상물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는 뭐하고 뭐로 구분하여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 한 개 지문. 주택은 뭐까지 포함시켜주는가?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가 있나 없나요? 대지가 있죠. 대지. 토지는 토지인데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는 주택에 넣어줘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어디다? 주택 외요. 나대지인 토지 있겠죠. 상가 건물, 공장 건물도 있겠죠. 임목이나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고? 주택 외. 이렇게.
자,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공통 규정을 찾아보니까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5가지 물건에 대한 중개 보수 기준을 찾아보니까 공통으로 주택에 대한 주택 외에 대한 중개 보수는 공통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공통사항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중개 보수는 어디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통이고 차이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인 경우에는 특별시 조례, 광역시 조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이 뭐이면 주택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울산광역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네? 울산광역시 조례. 서울특별시 있으면 특별시 조례. 근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 그 말은 뒤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말이 없어요. 연결형 문제니까 조례로 정한다. 뭐는 맞고 주택은 맞고 주택 외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면 틀려요.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관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 매수 임대임차인 쌍방에 대하여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은 공통이겠죠.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 0.9%, 0.8%, 0.9% 이렇게 요율을 정하고 있다고. 요건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일방이 부담하는 범위를 정할 것인가? 쌍방이 합산하여 부담할 범위를 정할 것인가? 0.9%, 0.8%, 0.9%는 쌍방이 합산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일방이 부담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매도 매수인이 각각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 몇 프로 나오면 누가 부담한다고요? 일방이. 그러면 주택에 가보니까 요율을 나누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주택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면 소유권 넘어가죠. 그러면 매매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교환하게 된 물건 가액이 있겠죠. 그 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전세권처럼 매매 교환이 아니고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처럼 매매 교환 빼고 나머지면 보증금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은 전세금 있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해서 주택이면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주택 외에 가니까 또 달라요. 주택 외인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해놓고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든지 교환 계약이든지 임대차 계약이든지 구분이 없으니까 요율은 한 개밖에 없겠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공통사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일방이 부담하는 0.9, 0.8, 0.9% 있죠. 이건 항상 일방이에요. 그럼 일방 0.8이 나오는 것은 다 0.9인데 0.8은 이거 한 개밖에 없네. 물건이 뭐 주택이고 어떤 계약인데 임대차인데 일방 0.8이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인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주택 임대차 쌍방 최대는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1.6. 그러면 요 범위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다면 요 범위 내에서 주택이면 뭐가 있다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서 0.9, 0.8 범위 내에서 거래 금액별 계산하는 요율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어디서 정하라고? 주택이면 최종적으로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요율 한도액표가 있다고. 그 나중에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보시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 요율 한도액표가 주어져요. 표를 보고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요율 한도액표가 없기 때문에 주택 외이면 최대 일방 얼마? 0.9. 쌍방 합산하면 최대 얼마? 1.8. 그래서 주택 외에 나오게 되면 이걸 기억하시고 뒤에 나올 말이 요율 환대표가 없으니까 뒤에 붙는 말이 두 마디예요. 주택 외이면
0.9 이내에서 조례가 없죠.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0.9 이내에서. 그 나중에 중개사무소 방문할 일 있으시면 가보시라고. 중개보수 요율 한도표가 있는 것은 물건이 뭐? 주택에 대해서는 요율 한도표가 쭉 있겠죠. 있다고.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외에 이렇게 돼 있다고. 외에서 이렇게 비어 있어. 비어 있다 그 말은 이런 표가 주택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게에 게시하게 되는 요율 환도표 밑에다가 네가 앞으로 주택 외에 대해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0.9 이내에서 앞으로 최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결정해서 가게에 게시하게 되는 요율 환도표에 명시하라고. 만약에 나는 앞으로 주택 외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0.8만 받겠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 확정되었죠 지금. 그러면 앞으로 상가 토지처럼 주택 외에 대해서 계약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몇 프로 초과하지 말라고. 0.8은 초과에 받아서는 안 돼. 대부분 다 얼마 적고 있겠어요? 다 0.9 적고 있어요. 시험 문제니까 요 자체가 조항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보수는 1. 주택과 뭐로? 주택 외로 구분한다는 게 지문. 2.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주택 외는 조례로 정한다 하면 안 되고, 주택은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는 구분한다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율을 두 가지는 암기하시라고 말합니다. 0.8이 특이한 게 한 개 암기하시고, 주택 외에는 조례에 의한 요율 환도표가 없으니까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요율 환도표에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되고, 명시한 요율은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0.9로 정해놨다가 주택 외에 대해서 0.9로 했다가 최근에 개정되어서 주택 외인데 매매 교환이면 0.5만 받아야 되고, 임대차이면 0.4만 받아야 되는 물건이 있다고. 물건이 뭐인데요? 주택 외의 물건이 원칙은 몇 프로인데? 0.9인데 주택 외 중에서 오피스텔이 있나요 없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요. 업무시설인데 실제 쓰고 있는 용도를 따져봐야 이제. 일단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일 것. 크죠 제법? 전용이 82 같으면 평수로 치면 전용이 85 같으면 평형대로 치면 32평대 넘어가겠지. 오피스텔은 또 공용 거 다 빼고 하면 전용 면적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뭐 빼고 밀정이 상관 넣고 하면 어쨌든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 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고 목욕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입식 부엌도 있어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뭐예요? 상하 수도 시설이 있고 입식 부엌도 있고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장실 갖추고 있으면 주거용이죠. 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 교환이면 0.9 받으면 안 되고 0.5만. 요 요건을 갖춘 임대차이면 0.4. 요만큼의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물건이면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받으라. 요게 계산문제 최근 나온 거예요. 요게 중개보수에 관한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는구나. 주택은 세부상은 조례가 있구나. 주택은 일방이 받는 범위가 매매 교환인 경우 0.9하고 0.8로 나누고 있다. 반대로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구나. 요율이 0.9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게 되는 요율 한도표엔 지가 앞으로 받게 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명시했다면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예외로 주택 외지만 0.5나 0.4 받는 것이 있다. 물건이 뭐이고 오피스텔이고 전용이 얼마? 85 이하이고 상하 수도실부터 쭉 갖추고 있으면 그때는 매매 교환인 경우에는 몇 프로만? 0.5만. 임대차는 0.4만. 조금 쉬었다가 이거 치우지 마시고 나머지 정리하고 교재 봅시다.